네가 뭘 했는지 몰라도 지금 네 여편네 입속에 낚싯바늘이 걸렸어. 그게 지금 뱃속 아기를 낚으려고 들어. 일명 쇠말뚝 사건이라고 하는데 무안군에 있는 무덤 20기에 쇠말뚝을 한 350개 넘게 박아둔 겁니다. 무속 신앙에 근거한 일종의 저주 의식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많아요. 큰 아버지께서 첩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큰 엄마, 작은 엄마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자식들이 큰어머니 공분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용사입니다.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혜령님 왜 이렇게 또 오랜만입니까? 그러게요. 왜 이렇게 바빠요? 저 요즘 예초기 돌려요. 예초 네? 예초 귀농하셨나요? 네, 예초기 돌리고 진짜요? 지냅니다. 네. 귀농하셨다고요? 아니 저희 기도 도량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랄 시기잖아요. 네. 많이 타셨네요. 많이 탔죠. 예, 아니 네. 저 벽사신당 내 기도 도량이 따로 있거든요. 그 예초기 돌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초리 한번 돌려보겠다 하고 돌렸는데 이율님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 얘기해도 되나요? 아 몰라요. 이율이 아무것도 안 해요. 후배죠, 이율님이. 그럼요. 한참 후배야. 후배기 그럼 해야 때문에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은살이 막 박혔어요. 아, 이율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반성 좀 했으면 좋겠고 같이 좀 하자라는 네. 알았죠? 네, 그래요. 네, 예초기 뭐 꾸준히 잘 돌리시고 네. 예초기 박사 되겠네요. 아니 어느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달더라고요. 제가 예초기 돌리는 영상을 스님께서 올리셨어요. 네? 유튜브에 혜령님한테 천도제를 지내면 네. 서비스로 벌초해 주시냐고 안 되죠?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준답니다. 네. 해준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무시무시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시선 너머 채널에 광고가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와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시선 너머 채널에서는 우리 식구들이 좋고 그리고 광고주님은 좋은 제품을 또 좋은 혜택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같이 주말이 아닌 오늘 영상이 올라와서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여삐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안 하십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광고인가요? 오늘 광고는 뭘까요? 제가 형사님께 퀴즈 낼게요. 제가 세 단어를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위대함, 그리움, 그리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맞춰보십시오. 끝판왕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아, 그렇죠. 잊을만 하면 돌아오잖아요. 잊을만 하면. 잊을만 그렇죠? 하면, 예. 잊을만 하면 찾아오시는 우리 위대한 광고주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소리 질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뭐 줘요? 술 말고요. 마시는 거 이거. 아, 그렇죠. 커피죠, 커피. 여러분,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는요, 가입하지 않더라도 견적만 받아봐도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퍼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인터넷 끝판왕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요 여기보다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시간 아끼실 겸 믿고 여기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는 155에 자 같이 하시죠. 5159 자리를 외우세요. 5159 그리고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확실하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신 분 같아요. 여기 마음 한켠에 예. 인터넷 끝판왕 자리가 있습니다. 직원 아니에요? 끝판왕 네, 직원? 여기 뭐 임대 사무실 하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직까지 인터넷 가입 필요한데 전화 안 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꼭 혜택 챙겨가시고 커피까지 야무지게 받아가시길 바라옵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괴담 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편집자님께 뭘 깔아달라 할까요? 인터넷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요? 알아서 예. 그림 띄워주십시오. 자, 빠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헤이, 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랄까 귀신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낚시 이야기예요. 형사님 민물 매운탕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민물 매운탕을 꺼려 할 수도 있다라는 주의 말씀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 부부예요. 익명성을 위해서 남편분은 호진 씨, 아내분은 선영 씨라고 할게요. 선영 씨는요, 동네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하고 예약이 꽉꽉 차는 그런 네일샵. 그리고 호진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문제는요, 이 남편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 아예 미쳐 있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금요일 밤에 낚시 도구들 차에 다 실어놓고 새벽 3시 되면 바로 출조 나가는, 딱 그거였대요. 뭐 선영 씨는 결혼 전부터 알던 취미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 3년 차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양가에서는 아주 말도 못하게 기뻐하죠. 그리고 선영 씨도 가게 스케줄 줄여가면서 몸조리하고, 호진 씨도 이제 낚시 좀 줄이겠다 말은 하셨답니다. 뭐 실제로도 조금 줄이긴 했고요. 아예 끊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입덧이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입덧이라 그러는 게 12주, 늦어도 한 16주쯤 되면 가라앉는다잖아요. 근데 선영 씨는요, 5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라 물만 마셔도 개운해고, 그리고 밥 냄새만 맡아도 막 헛구역질하고, 나중에는요, 남편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서로 각방을 썼답니다. 선영 씨가 임신을 했는데 보통은 살이 조금 붙잖아요. 근데 오히려 살이 쭉쭉 빠지더래요. 광대가 도드라 보일 정도로.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수치도 정상범위 아니고, 이게 심한 사람은요, 만사까지도 겪는다는데 뭐 수액밖에 놔줄 게 없더랍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었는데, 먹히는 음식이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밥. 네. 그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나물이랑 밥을 얻어다가 가져왔더니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조미료를 안 쓰고 담백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시어머니가 손수 재료를 사다가 절에서 만드는 것과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서 줬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헛구역질을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선영 씨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밥을 싸다 줬는데 한창 입덧 때문에 물도 못 넘기고 있다가 그걸 또 두 그릇 뚝딱 비웠대요. 5달 만에 처음 그렇게 잘 먹는 걸 보니까 친정어머니는 옆에서 우셨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향냄새가 밴 음식만 먹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절에서 싸온 음식, 그리고 제사 지낸 집에서 나눠준 음식.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산 사람 먹는 밥은 다 개어내고 죽은 사람 앞에 올렸던 밥만 넘어간다는 게. 솔직히 두 사람 다 많이 찝찝해 했는데 그래도 뭐 먹히는 게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넘겼죠. 대신에 항상 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인 소개로 무당을 한 명 소개받게 돼요. 그냥 얻어먹기는 미안한데 절이라고 시주를 매번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무당집에 돈을 내고 제사 음식을 얻어먹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두 분 다 무속적인 걸 전혀 안 믿는 분이에요. 그저 그냥 애 입맛이 유별난가 보다 그러고 편하게 먹으려고 그랬던 것 뿐이에요. 근데 부부가 같이 무당집에 탁 들어서자마자 무당의 눈빛이 탁 달라지면서 선영 씨를 딱 노려보더래요. 그러고는 선영 씨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하고 뒤에 서 있던 호진 씨한테 다짜고짜 역정을 내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 뭘 갖고 다니는 거야? 하고 호진 씨가 얼이 빠져서 네? 이랬더니 이 무당이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막 치면서 네가 뭘 했는지 몰라도 지금 네 옆편네 입속에 낚싯바늘이 걸렸어. 네가 원한을 산 것이 바늘 걸어놓고 줄을 감는 중이야. 그게 지금 뱃속 아기를 낚으려고 들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영 씨가요, 아니 임신한 사람 앞에 두고 저게 무슨 망언인가 하고 있는데 정작 옆에 있던 호진 씨가 얼굴이 싹 굳더랍니다. 분명히 낚시한다는 말조차 안 꺼내는데 무당이 대뜸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무당이 다음 말을 하는데 자네 산에서 낚아온 거 있지? 그 물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기. 딱 이 말을 듣자마자 호진 씨가 그대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사실은요, 선영 씨가 임신하고 나서도 몰래 다닌 출조가 있었는데 그중에 동호회 사람이 추천해준 산중 호서가 있었답니다. 밑에 있는 식당 옆에 차를 대고도 한 30분을 한참 올라가야 있는 곳이었는데 이게 물이 얼마나 잔잔한지 바람이 싹 불어도 물 표면에 주름 하나 안 잡히고, 신기한 게 새소리가 날 법하잖아요. 산중에서 새소리 하나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호진 씨는 혼자서 야 명당이네 하고 한참 낚시를 즐겼대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잉어 한 마리를 탁 건져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성인 남자 팔뚝 2개를 합친 두께, 그리고 비늘에 윤기가 쫙 도는데 딱 봐도 영물 같아 보이더래요. 근데 문제는요, 산속이라서 작은 양동이만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스박스도 없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임신해서 입덧하는 아내에게 주려니까 이게 또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산 아래 국도변에 있는 횟집에다가 그걸 좀 맡겼답니다. 이거 수조에 좀 넣어달라. 나중에 그 동호회 사람이나 아내 데리고 와서 매운탕 끓여 먹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맡아주는 대가로 5만 원을 쥐어줬고요. 그리고 그 일이 딱 2달 전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선영 씨가 입덧이 미친 듯이 심해진 그 시기도 딱 2달 전이거든요. 그렇게 무당이 그 얘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지금 가자고, 지금 당장 가자고 하더래요. 신발도 먼저 신으면서, 그래서 별수 없이 그 길로 무당까지 태우고 세 사람이 한 3시간을 내리 달렸답니다. 다행히도 저녁 나절쯤에 횟집에 도착을 했는데 가게에 불이 꺼져 있는 거죠. 원래 그 시간엔 한창 영업 중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진 씨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얼굴이 수척해진 사장님이 걸어놓아요. 그러더니 호진 씨를 보고 반색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오셨네, 이제 살았다 하고, 그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저거 빨리 좀 가져가요, 빨리. 호진 씨가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수저 쪽은 쳐다도 안 보더니 그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고기 들어오고 나서 손님이 진짜 거짓말같이 뚝 끊겼대요. 뚝. 이 사장님이 진짜 근처 저수지랑 호수에서 낚시하는 분들 상대로 장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진짜 이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수조를 딱 보여주는데 수조 안쪽에 다른 고기들이 싹 한쪽에 몰려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살아는 있는데. 그리고 호진 씨가 잡아온 그 잉어 있죠. 그 잉어는 또 반대편 구석에 멍하니 있어요. 혼자서. 이게 물 위로 안 뜨는 거 봐서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은요, 뭐 가게에 들어오지도 않더래요. 그냥 문 앞에서 그 꼴을 한번 보고는 됐고 물 받을 통이나 달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큰 아이스박스 하나 가져오시니까 그 잉어를 담아가지고 그대로 산길을 타자고 하더래요. 빨리 호진 씨한테 거기로 가자고 타박타박을 하면서요. 결국 무당이랑 호진 씨 그리고 식당 주인 이렇게 3사람이 산길을 오르게 돼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올라가서 겨우 그 산중 호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도 그 큰 잉어가 통 안에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 크기면 막 팔딱팔딱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진짜 죽었나 싶게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잉어를 호수에 딱 놔주니까 첨벙하는 소리 하나 없이 스르르 아주 잔잔하게 물주름 하나 안 일으키고 그렇게 유유히 가더랍니다. 그리고 무당은 간단하게 그 물가의 상을 보고 북어 1마리 그리고 막걸리 1병 그리고 초 2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그 와중에 그 호진 씨는 뭔가 자기가 잘못했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럼 제가 뭐 산신령이라도 낚은 겁니까? 그런데 무당이 절을 하다 말고 고개를 휙 돌리고 호진 씨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요,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더래요. 에라이 산신령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 산신령이면 애초에 네 손에 잡혔겠냐? 이러고요. 그러고는 다시 호수에다가 절을 하면서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덧붙여요. 생각을 좀 해봐라. 새도 안 오는 산꼭대기 호수에서 저놈이 저만큼 크려면 대체 뭘 먹고 저렇게 컸겠는지, 다른 물고기 좀 먹는다고 저렇게 커지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런 거 있죠. 근데 괜히 뭔가 불길한 그런 느낌. 그렇게 일을 다 보고 내려오는 차 안에서 3사람 다 한마디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신기하게 그날 이후에 선영 씨의 입덧이 점점 누그러들더래요. 뭐 바로 씻은 듯이 나은 건 아니고 일주일에 거쳐서 서서히요. 그리고 아기는 몇 달 뒤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나중에 아이 낳고도 한참이나 시간이 흘러서 호진 씨가 그 횟집에 찾아갔대요. 그때 신세를 좀 졌으니까 답례로 음료수 좀 전달하려고요. 그렇게 찾아갔더니 사장님도 그새 얼굴이 확 펴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손님도 다시 돌아오셨다, 음료수도 챙겨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때요,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나 듣게 됐나 봐요. 사실 다른 저수지면 모르겠는데 그 호수에서 낚였다는 말 듣고 처음에 내가 괜히 겁을 좀 먹고 그날 손님도 계신데 유난을 떨었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 호진 씨가 기분 좋게 낚았다니까 별 말씀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거기서 사람 하나가 빠져 죽은 거죠. 빠져 죽었다기보다는 한 분이 거기에 몸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그쪽은 아는 사람들은 절대 물고기가 많아도 안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상 가보면요, 물고기도 엄청 많고 씨알도 굵은 그런 것들 뿐인데 그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 소리 하면서 사장님이 이러시더래요.
뭐 속사정 모르는 외지인들이야 와서 뭐 한결같이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뭘 먹고 컸는지 와 이게 양식한 물고기보다 씨알이 굵다고. 근데 아는 사람은 죽어도 거기서 낚시를 안 한대요. 결국에 입덧은 뭐였는지 무당은 끝까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만요. 지금도 호진 씨는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 물고기가 대체 뭘 먹고 저렇게 자랐을까? 그리고 그 물고기의 희멀건한 눈빛, 그 눈빛이 아주 휘둥그레했거든요. 그 눈빛은 대체 뭐였을까? 이 호진 씨가 처음 낚았을 그 당시에는요, 엄청 훌륭해 보였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리고 과연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이요, 이 횟집 사장님이 알려주신 15년 전에 그 호숫가에 몸을 던지신 과연 그분 한 분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령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선영 씨가 신기하게 절밥 그리고 제사밥 그렇게 향이 밴 음식만 먹었단 말이죠. 이 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일단 향이라는 자체가 부정을 거둔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향이. 그래서 부정을 쳐낸 음식을 아마 선영 씨가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도 모르게. 네. 혹시나 그 뱃속의 아기가 그걸 원했을 수도 있나요? 뱃속의 아기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이미 기운에서부터 그런 부정들이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향이 밴 음식은 부정이 가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취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희는 밥 먹을 때마다 이 향을 한번 이렇게. 굳이 그럴 필요 부정적인 기운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끔 흉가 체험을 가지 않습니까? 흉가 체험 가면 밥을 먹는단 말이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요 혜령님 네. 그 잉어를요 호진 씨가 탁 잡았을 때 상태가 정말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호진 씨가 횟집에 안 맡기고 횟집에다가 매운탕 좀 끓여달라, 어탕국수 해달라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큰일 났겠죠. 자, 그 큰일을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가기도 전에 요절 났겠죠. 안 그래도 지금 부정이 가려져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각한 상태로 이제 거의 죽음까지 도달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바로 먹었다 하면은 더 큰일이 났겠죠. 향을 피우면서 먹으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복합 질문 좋습니다. 예, 향을 피우면서. 향을 거절한다. 답변을 이제 거절한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한평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기괴한 사건입니다. 2012년 4월 22일 오후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한평군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바위 틈에 있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관광객 가까이 가보니 사람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있던 게 아니라 세 구나 있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출동했고 유골은 30대 여성 그리고 한 10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 그리고 신생아 이렇게 세 구였습니다.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평소 관광객들이 접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갯바위였기 때문에 또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접근이 거의 없었던 곳이었고 신고를 받고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해경이 판단할 때 이 시신 한 구도 아니고 세 구가 한꺼번에 있었다는 거는 이 파도로 떠밀려서 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한 구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간혹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전남하고 부산 쪽에는 일본에서 떠밀려온 시신이 가끔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가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유기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유골에 대해서 부검을 했는데 이 유골은 그때 당시로 얼마 전에 사망한 게 아니라 최소 20년이 지난 유골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유골에서는 모시 천 조각과 나무 뿌리 조각 그리고 일부 뼈 조각에서는 황토까지 발견됐습니다. 네. 이런 점으로 볼 때 어디에 이제 매장되어 있던 걸 누가 이제 파묘했던 거를 볼 수 있죠. 네. 이 모시 천 조각은 수위의 일부였고 그리고 나무 뿌리하고 황토는 매장했을 때 땅속에서 함께 딸려 나온 것으로 보였죠. 결국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유골을 파묘해서 해안가로 옮겨서 나름대로의 무속의식 또는 주술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유골이 발견된 돌머리 해수욕장에서는 당시 무속인들의 무속의식이 종종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죠. 해양경찰은 무속인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신원을 파악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진전을 보이는데 이 유골이 사실 너무 오래 전의 유골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전혀 단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DNA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DNA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2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가 발생했었어요. 2010년 2월에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쇠말뚝 사건이라고 하는데 무안군에 있는 그 무덤은 기로 세더라고요. 기. 한 기, 두 기, 네. 세 기. 무덤 20기에 누군가 철근과 고추 심을 때 우리 지지대가 있잖아요. 네. 그 지지대 같은 걸 이용해서 쇠말뚝을 한 350개 넘게 박아둔 겁니다. 또 범인은 무덤에 아무 곳이나 쇠말떡을 박은 게 아니라 머리 부분과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쇠말떡을 박았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수사를 했고 마을 총 가구 수가 64가구였는데 이 64가구 주민 129명을 상대로 탐문 수사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뭐 이렇다 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피해자들은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마을에서 성인 남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집의 무덤에만 쇠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청년회 같은. 예. 어떤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젊은 남성이 활동하고 있는 집 관련된 무덤에만 쇠말뚝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면 범인은 최소한 이 마을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근 지리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게다가 그 쇠말뚝을 뭐 몇십 개도 아니고 350개가 넘는 쇠말뚝을 박으려면 야간에 박았을 거 아닙니까? 주간에는 금방 눈에 띄니까. 혼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로 야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범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묘지 사건을 보면 묘에 그러니까 무덤에 이 쇠말뚝을 박는 행위는 무속신앙에 근거한 일종의 저주 의식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많아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안 되게 바라는 그런 행위 같습니다. 신성한 무덤이니까요. 예, 우리도 이제 일제 시대에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좋은 산마다 가서 이제 맞아요. 철조를 박아놨잖아요. 지맥을 끊는다. 예.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의미 같습니다. 이 무안군 쇠말뚝 사건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평 갯바위 유골 사건은 몇 가지 이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평 사건과 무안 사건은 모두 다 무속인들 자주 구슬 하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무안의 해안가 지명이 닭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한평은 돌머리. 네. 이름까지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모두 해안가인데 한평만을 끼고 인접해 있습니다. 두 사건의 이제 형사처벌을 보면 한평 갯바위 유골 사건은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 유기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 쇠말뚝 사건은 이게 분묘 발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맥시멈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건 모두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제 무속인들의 어떤 무속 의식일 거라고 하는 추측만 남겨두고 모두 미제 사건이 되었죠. 야, 근데 쇠말뚝을 그렇게 수십 개를 박으려면 분명히 밤중에 했을 거고. 그쵸. 그리고 그 망치로 내리 찍는 소리가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몰랐죠, 주민들이? 꼭 안 쳐도 될 것 같은데요, 쇠말뚝은.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돌려서 야. 박아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말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혜령님, 저 두 장소가 혹시 무당들한테 유명한 장소인가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처음 접하는 이야기였고 처음 듣는 지명이었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뭐 천벌이 또 남아 있으니까 고인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아마 그 지역에서는 또 유명했을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형사님, 그러면 형사님 생각에는 범인이 둘 다 무당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당인데 이제 제대로 된 무당은 아니고 약간 사자 무당 또는 그 추종 세력, 그러니까 정확한 그걸 배우지 못한 자신만의 이런 독특한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은요? 사이비 종교의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후에 별다른 사건이 없었잖아요. 네. 그 후에 별다른 사건이 없을 걸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뭘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그만두진 않았을 텐데 그게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뒤에 별다른 특별한 사건이 없었을까? 천벌 받아서 죽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본인이 이제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어떤 본인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후에는 뭐 특별한 그런 사건이 없었으니까요. 혜령님은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곰곰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당이 했다라는 단정을 또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마을에 뭔가 원한을 샀을 만한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원한을 샀을 만한 어떤 특정 인물이 있다면 그러한 기방법은 저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기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말뚝을 박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인이.
충분히 저는 그렇게도 생각했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그 조선의 그 전기를 끊겠다고 지리산이며 뭐 계룡산 그런 명산에다가 쇠말뚝을 받고 명당 자리에 쇠말뚝 받고 막 그런 짓을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어떻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내용 중에 그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건강한 성인들이 있는 집안에만 쇠말뚝을 박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 진짜 무당이 했다고 하면은 무당이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러한 건장한 남자들이 있는 집안만 쳐가지고 자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비방법과 혹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는 어떤 사람이 마을의 주민들한테 막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갚으려고 그런 비방법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과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통하든 안 통하든. 네, 그러한 비방법은 야, 있습니다.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젊은 사람의 혈기를 죽여서 찾아오게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제 이야기 중에. 예, 뭐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혜령님 말씀대로라면 평사님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피해자분들 중에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린 사람도 다수 있었다. 그러면 그 저주술이 통했던 거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저주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비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지면 안 돼. 근데 공공연하게 많이 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다 알고 있어도 이제 그거를 무섭네요. 행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럼요. 뭐 꼭 다 안다고 다 행하는 게 아니니까.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고인을 그러니까 그 모욕할 수가 정도까지면 못된 사람이죠. 그런 저주가 통할 줄 알았으면 자기도 천벌을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럼 혜령님 지식으로는 혹시 그런 인골을 가지고 인신공양이나 인신제사나 뭐 그런 걸 행하는 주술이 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듣거나 경험을 했다거나 그런 걸 알지는 못하지만 혹여나 그러한 인신제사를 할 정도로 나쁜 무당이 있다면 그 유골을 가지고 그 집안을 저주할 수 있는 어떠한 비방법이나 주술법은 사용할 수 있겠죠. 무당들이 어떻게 갖다 붙이냐, 어떻게 머리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한 비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참 못된 사람들이네요 진짜. 형사님께서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준비한 주제도 무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뭐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혜령님 그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묘를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 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파묘를 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혹시 터, 지, 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나요? 터지, 토, 다 땅과 관련돼 있는. 다 땅과 관련된 네. 거잖아요. 토라고 하면은 흙. 흑토, 원소가 되죠. 그 다음에 지, 땅지 하면은 그 토들이 모여가지고 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보다는 저희는 토를 더 높게 봐요. 신으로 치자고 하면은. 그래서 토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터신이 있어요. 터라고 하면 그 땅 중에서 내가 밟고 내가 살아가는 그 부분을 터라고 하잖아요. 묘지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파묘를 할 때는 먼저 터신한테 인사 올리고 지신한테 인사 올리고 토신한테 허락을 구한 다음에 파묘를 해요. 그 자리에 신령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의미로. 단계별로 그렇게요. 네. 근데 그러한 의식이 없이 그냥 파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이제 또 벌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나 이러한 행위들을 잘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왜냐면 선산이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잘 모시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금전이 없어가지고 내 조상님들 읽어놓은 그 터들을 그냥 팔아버린다든지 갑자기 그 파묘를 해가지고 다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에 모셔놓는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조상에 대한 벌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묘를 잘못 건드려서 벌전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러한 절차 없이 행했던 그리고 선산의 조상들이 그렇게 읽어놓았던 걸 함부로 팔았던 그런 거에 대한 벌전인 거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무덤의 실제 주인이 뭐 어떻게 벌을 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터신, 지신, 토신이. 왜냐면 파잖아요. 파제 낄 때 그 신령님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파제 끼거나 나무를 벨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신한테 제를 지내고 나무를 베요. 근데 인간들이 그러한 배려가 없이 인사도 안 네, 하고. 인사도 안 올리고 그렇게 파제 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신령님들께서 성이 나신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걸 제대로 아시는 장례 절차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목신, 지신, 터신, 토신께 인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봉분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야 절차가 그렇게 다 있군요. 네, 반대로 파묘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어떠한 경우냐면 선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뭐 당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순차적으로.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고조 계셔야 되는 자리에 증조 할머니가 계신다든지 그렇게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순서대로 내려오실 수 있게끔 다시 장례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잠을 이렇게 꿈을 꿀 때 저희가 그러한 꿈을 꾸신다고 할 때 있잖아요. 뭐 조상님이 나왔는데 물에 다 젖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이제 수맥이 흐르는 자리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는 피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럴 때는 이제 파묘를 권하기도 해드리죠.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네. 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묘지를 이렇게 안 쓰고 화장을 한다던가 또는 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해서 수목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아니 다 안 좋진 않아요.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려도 되고 근데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유언종식 할 때 나는 절대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는데도 기필코 화장을 해가지고 탈을 맞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화장을 원치 않는다, 불이 무섭다라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탈을 맞고 오셔서 그러한 분들을 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막 꿈에서 뜨겁다 이러면서. 굳이 원치 않는데 굳이 화장을 해드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탈상까지 제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무덤에서 탈상까지 누군가가 지킨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거는 그만큼 후손들이 가시는 길, 돌아가시는 기간 동안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 가지고 마음을 쓰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 탈상까지 그 자리에 지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봉분도 쓰고 그 자리에 풀이 뭐 무성하게 자라면 잘라드리고 그거는 마음을 쓰는 일이지. 근데 요즘 같은 납골당에 모셔놓고서는 그냥 거의 방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관련 인사만 띡 하고 가고 그런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의 그러한 문화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동기가몽이라고 하는데 선산에서 살아있는 양기를 가진 사람들이 조상님이 가지고 있는 음의 기운과 동기가몽을 하면서 이 후손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조상님들을 우대하는 일이었던 건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미미해져서 그래서 조금은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세대에 따라서 뭐 화장도 해드려도 되고 아니면 수목장을 해드려도 되고 대신에 탈상까지는 제사를 잘 지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궁금했던 건데 저희 외할머니를 추모공원의 건물 내부에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것과 외부의 바깥 풍경이 잘 보이는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유골함을 매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외부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아유, 그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탈상이 지날 동안 제사만 잘 지내드려도 어떠한 방법이든 괜찮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선산을 모시고 탈상을 잘 지내드렸던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거기 모시는 게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어렸지만 20대였지만 그래서 다음에 좋은 데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옮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해드려야겠네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밖으로 옮기는 게 좀 가격이 비싸죠. 그죠. 예, 차이가 많이 나요. 회장님, 우리가 예전 영화를 보면요, 조선의 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전국 팔도에서 풍수지리학자들이 막 올라와서 명당 자리를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어디에 모셔야지 자손 대대로 잘 풀리고 그럴까. 네.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너무 당연히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에서도 우리는 다 풍수를 본단 말이에요. 뭐 풍수 인테리어니 뭐 맞아요. 그런 거 다 보잖아요. 땅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뭐 물이 흐르고 배산임수. 그런 게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 누울 자리 또한 우리는 풍수를 봐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수맥이 안 흐르는 곳에 그런 쪽으로 눕혀드려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기감흥이 잘 된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편안해야 후손들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대세지 않습니까? 조상님들 덕분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파라오의 저주? 네. 투탕카멘 무덤 이렇게 파헤치다가 그 후에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무덤이 있을까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무덤이 왕의 무덤이겠죠. 무덤 중에서도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파라오가 왕이니까. 네, 왕의 무덤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금전이 없고 뭐를 한다고 해도 선산이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 땅은 꼭 지키셔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보통 선산을 못 지키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팔고 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산이 좋은 곳이었으면 내 경제적으로 내가도 좋아야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나쁜 정도면 선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닐까요? 예? 이런 시련을 너에게 줬는데 네가 이걸 버티면 더 큰 복을 주겠다. 근데 그런데 이걸 팔아? 복을 받기 전에 선산을 팔아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약간 아이러니하네. 형사님다운 아주 네. 날카로운 날카로웠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아,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파요. 아유 아파라. 찔렸어요 여기. 그러면요, 무당이 이런 묘자리, 무덤 그런 관련해서 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없겠어요? 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 있구나. 네. 그럼요, 있죠. 무덤 자리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느 자리가 괜찮으신지, 어떤 건물이 괜찮으신지 이러한 거는 꼭 의뢰를 하시죠. 그리고 땅 보러 같이 가자고 하시는 정치인들도 계셨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 땅을 봐달라. 땅의 기운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땅을 사면 털을 이렇게 밟아달라. 지신 밟게 하잖아요. 아, 네, 털을 다 밟아달라. 나중에 갈 때 저희 같이 가서 촬영 어디 한번 가세요? 하시죠. 아,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사셔야죠. 예. 근데 그 지신 밟기가 의미가 뭐예요? 이 무당이 가지고 있는 기운으로 네. 한번 이렇게 밟아줬을 때 네네. 조금 더 안 좋은 부정적인 기운들은 그냥 이제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땅을 밟았을 때. 토시는 밟히는 걸 좋아하나요? 토신이 밟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부정한 기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귀신이 있다거나. 귀신. 아, 네. 그럼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운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차 같이 가달라 하는 의미인 거죠. 부정을 좀 밟아달라. 그렇죠. 토신을 받는 게 아니라. 네. 혜령님 혹시 그 파묘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무덤을 막 파헤쳤을 때 여자 머리에 몸통은 뱀처럼 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요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요괴로 알고 있거든요. 네. 누레온나. 누레 온나. 네, 실제로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혜령님이 겪은 또는 들었던 충격적인 파묘썰이 있나요? 파묘살. 네. 있어요. 뭐죠? 이거는 제 사례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이 사례자분께서 큰 아버지께서 첩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첩첩이 뭐예요? 첩. 큰 엄마, 작은 엄마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아, 두 분이. 네, 네. 근데 이제 큰 아버지 옆에 큰 어머니가 이제 계셨었는데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 어머니의 그 자식들은 성이 달랐거든요. 큰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맞이할 때 작은 어머니는 이미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성이 달랐던 성이 거예요. 다르구나. 네, 아빠가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자식들이 큰 어머니 공분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 옆에 있으라고. 그 자리가 이제 있으니까. 그냥 옆에 있으라고. 옆에 계셔서 그냥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두셨던 것 우리 같아요. 엄마가 더 이 너무 맞아요. 네. 자리가 맞다.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큰 엄마, 그다음 밑에 이렇게 작은 엄마가 있었는데 큰 엄마 거랑 이제 바꿔치기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사례자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 묘에 대한 벌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묘에 대한 그러한 기운들 때문에 이 집안이 조금 안 좋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알아 보니까 이제 바꿔치기가 된 거를 이제 그때서 안 거죠. 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건 이제 그쪽이 해결을 했겠죠. 다시 바꿔치기. 저는 그게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딱골당을 명절 때마다 가는데 네. 좀 궁금한 게 딱골당 사실 딱 가면은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인사만 드리고 그냥 너무 이게 빨리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안 한 예, 듯한 찝찝함. 좀 아 이게 뭐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잘하신 같은데 거죠. 좀 마음은 있는데 사실 뭔가 좀 할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 바뀌는 문화에 걸맞은 그 행동 방법을 좀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는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묵념을 하고 와도 상관은 없고 그냥 생전 좋아하셨던 음식 같은 거 앞에다 깔아드리고 오는 것 또한 뭐 묘에서 하는 거나 낙골당에서 하는 거나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년에서 3년 사이만 잘 대접을 해드려라 그뿐이거든요. 그럼 1년에 3년을 잘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해드렸어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백중으로 한번 잘 대우를 해드린다든지. 백중날에? 네. 백중이 뭐죠? 백중은 1년에 음력으로 7월 15일 날 합동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날이거든요. 합동제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 날 조상님들이 내가 뭐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조상님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인을 청배해서 조상님도 같이 청배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시행을 하지만 무교에서도 많이 백중날 이제 합동제사들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상님을 청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이용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백중을. 음력 7월 15일
15일. 네, 음력 7월 15일. 자, 올해 음력 7월 15일에는 형사님 스케줄 잡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뭔가 안 하신 것 같아. 접수하실래요? 스스로 하겠습니다. 뭔가 안 셀프, 하신 것 같아. 셀프 찝찝함이. 하겠습니다. 셀프가 안 된다니까요. 셀프 안 돼요? 네, 시인이 청배에서 조상을 네. 청배 같이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셀프는 안 돼요? 셀프는 안 돼요. 선생님 왜 그랬어요? 조상님을 잘 모셨. 제 이름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거기 모셨다고 했잖아요. 추모공원에.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할머니께 사드린다고 했던 족발을 못 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촌동에 어느 족발집에 가서 항상 그걸 사들고 갔어요. 아 요즘에 그 미니어처 이렇게 돼 아 있잖아요. 그거는 미니어처요? 이렇게 돼 있어. 그걸 많이 갖다 놓는데 저는 그런 게 절레절레? 진짜 의미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음. 아니죠.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왜냐면 그럴 거면 그냥 프린터 해가지고 그냥 하시죠. 아니 있죠.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예, 어르신. 네, 어르신들 들어주세요. 예. 저희가 흠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흠향. 흠향. 냄새를 흠향. 맡는. 네, 조상님들은 직접 드시는 게 아니라 흠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사과를 위에 따는 것도 배를 위에 따는 것도 흠양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야지 냄새가 더 올라오니까. 근데 미니어처 그 논다고 해가지고 흠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의미 없음입니다. 그러면 형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과일 향 나는 뭐 색소를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에 디지털 시대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귀신도 디지털 귀신인데.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푸석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끝판왕 잊지 않으셨죠? 전화번호는 대표번호 155-5159입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전화하셔서 혜택이며 사은품이며 잊지 말고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